90년대의 비기, 투팍, 나스, 제이지. To all the ladies in the place with style and grace. Out on bail, fresh out of jail, California dreaming. Soon as I step My jail clips inserted, a baby's being born, same time a man is. And now it's Scotia things and so acidic. I blow a digit on the dime. 2000년대의 카니에, 50 Cent, Lil Wayne, Eminem. Man, I promise, she's so self-conscious. She has n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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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Nobody wants to see Marshall no more. They want shady. I'm chopped liver. Well, if you want shit. 2010년대의 드레이크, 켄드릭, J. Cole. I know when that hotline bling. Hey, I remember syrup sandwiches and crime allowances for Nessa. In the middle of two generations, I'm little bro and big bro all at once. Just let the 이 빅3들마저도 벌써 40대를 앞두고 은퇴를 이야기하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들의 레거시를 이어갈 다음 주자들이 좀처럼 등장하지 않으면서 그때부터 힙합이 망해가고 있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힙합 위기설은 끊임없이 다뤄지고 있는 뉴스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힙합의 인기는 대단했으며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실상 모든 업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낭떠러지 끝을 향해 위태롭게 전진하고 있는 힙합씬. 요즘 미국 빌보드 차트를 봐도 팝 음악과 최근 급부상한 컨트리 음악이 힙합의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신선한 뉴페이스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아준다면 힙합은 결국 새로운 장르에게 왕자의 자리를 내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기 전까지는 점차 촌스러운 음악으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이제는 힙합씬도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깊이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힙합이 마이너한 문화에서 벗어나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기 시작한 90년대 중후반부터 힙합은 랩머니, 즉 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렸을 적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힙합이 좋아 랩을 시작했던 래퍼들이 조금씩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 돈 냄새를 기막히게 맡은 빅플레이어, 바로 이 메이저 레이블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을 힙합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되는 곳에 더 큰 돈이 모이는 것은 모든 잘 나가는 산업들의 공통된 흐름이니까요.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것도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익을 대로 익은 아티스트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금전적 성과를 내는 단기 투자, 반대로 아직은 설익었지만 재능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아티스트를 오랜 시간에 걸쳐 성장시키는 장기 투자가 있죠. 메이저 레이블들이 힙합에 큰 자본을 투입하면서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아티스트들의 특징은 명확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언더씬이나 방구석에서 자신의 음악을 갈고 닦은 실력과 퀄리티를 바탕으로 완벽히 익은 아티스트로 평가받았다는 점인데요. 메이저 레이블들은 이런 아티스트들에게 전폭적인 마케팅과 큰 자금을 투자하며 그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전국적인 랩스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래퍼는 또 누가 꽂아준 거냐는 부정적인 의혹 대신 이런 래퍼는 어디서 이지 나온 거냐는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죠. 말 그대로 던지는 대로 쏙쏙 들어가던 힙합의 부흥기였습니다. 레이블들은 물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모든 노를 동안에 적기 시작하였고 점차 팝, 락, 컨트리 같은 타 장르들보다 힙합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TV, 라디오, 각종 미디어 채널을 통해 래퍼들의 모습과 곡들이 끊임없이 대중에게 노출되었고 힙합의 전성기는 가속화되었으며 점점 더 많은 랩스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탄생하기 시작했죠. 예전부터 힙합을 사랑하던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열광했습니다. 이게 이러다가는 언젠가 꺼질 거품이라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른 채 말이죠. 힙합은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장르가 되었고 그에 따라 래퍼를 꿈꾸는 청년들의 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꿈꾸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랩스타가 될 만한 재능들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을 텐데 왜 오히려 새로운 랩스타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꿈나무가 많다고 해서 스타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를 예로 들자면 인구가 많은 미국, 중국, 인도 같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인구는 적지만 유소년 축구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잘 잡힌 조그마한 유럽 국가들에서 스타 선수들이 더 많이 탄생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꿈나무들의 수 문제가 아니라 유망주를 육성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음악은 스포츠처럼 승패가 명확히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대중들의 주관적인 취향과 여론, 홍보 마케팅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랩스타를 육성하는 시스템 자체가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메이저 레이블들의 시스템은 아티스트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고민보다는 투자 대비 빠른 결과를 추구하며 음원 사재기와
소비재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힙합의 분위기만 흉내내는 아티스트들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면 마케팅의 기본 전략은 소비자의 눈앞에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눈앞에서 계속 보여지는 것을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술이 사업화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복제해내는 산업화 단계까지 이르며 그 선을 넘어버린 듯 보입니다. 특히나 셀프메이드를 기반으로 탄생한 힙합이라는 장르를 이렇게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방식이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겠죠. 그리고 힙합에 거품이 빠지면 단순히 다른 장르로 옮겨 타면 된다는 막연한 태도를 가진 비즈니스맨들에게는 결국 큰 상관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힙합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메이저 레이블들의 매뉴얼이 리셋되지 않는 한 앞으로 이전과 같은 랩스타가 탄생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Rap is cast aside. How much of the pie there even is to distribute amongst artists, tell me that. The way albums don't drop anymore tells me that. All of you artists getting your money from somewhere else tells me that. Last year, no number one hip hop album for however long tells me that. 6-7 The months. number ones that came tells me that. Travis, Uzi, Drake. There's only 7 that they focus on. If you're not getting it touring, or if you're not getting it through other means, this music shit is a rap. I'm saying all of the musicians are broke. Relative to what you bring in.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랩스타를 꿈꾸는 청년들의 목적 또한 시대가 흐르면서 너무나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힙합이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래퍼들도 이와 함께 큰 돈을 벌게 되었고 생계가 어려웠던 이들이 성공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플렉스 문화가 힙합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겸손하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과장되게 보여주고 뽐내는 것이 멋이라는 인식이 퍼져버린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플렉스 문화를 통해 래퍼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전파되었고 결과적으로 힙합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뭣도 모른 채 뛰어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Love this art form so much, bro, and there's so many niggas out right now that aren't musicians that are getting treated like musicians because they make meme records or whatever. And I'm like, these niggas publicly will be like, I don't give a fuck about music. I just do this shit for money. Like get your bag. I love that. But like when every publication is like, hell yeah, let's put that out. A 15-year-old, a 12-year-old, a 20-year-old gonna see that and be like, man, shit, I don't really care about this shit too. This is a quick bag. Now you taking up space for niggas like me who really care about this art form. And like, I don't like that. When people talk about rap, man, the conversations I hear, they think it's just rap and it's not an actual art form. 예전에는 레이블들이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을 언더씬에서의 입수문을 통해 발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 시대가 펼쳐지면서 각 지역의 언더씬이 점차 사라지고 누구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더 이상 할리우드에 가야만 배우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처럼 래퍼들도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에서 바로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메이저 레이블 입장에서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을 더 손쉽고 빠르게 발굴하고 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이때부터 사운드 클라우드나 SNS에서 재능 있는 래퍼들이 주목받기 시작할수록 레이블들은 이들에게 막대한 계약금을 내밀며 우리가 몇 억을 줄 테니 우리와 계약하자는 달콤한 제안으로 어린이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에게는 큰 돈의 유혹이 결코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선급금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그때부터 레이블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앨범에 몇 년씩 투자한다고? 내가 너한테 선급금으로 몇 억을 줬으니 넌 이제부터 회사에 이익이 되는 곡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너는 지금 좀 느낌이 없으니까 우리 말대로 네 캐릭터를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보자. 이처럼 아티스트 뜻과는 전혀 다르게 몰아붙이며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는 길로 끌고 갑니다. We didn't see I hit records where they're focused and they were like pushing this is what you need to sound like. This is what you should sound like. These are the keywords. And they were convinced like this is the formula. I'm like, no, you got people like popping up here and there that are doing different things and like the game's about to change. And they're like, nah,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And I'm like, all right, I guess we'll see.
만약 아티스트가 싫다고 하면 이미 사인한 계약서를 들이밀며 협박하겠죠. 레이블의 요구를 거부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 어딘가에 교묘히 숨겨져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아티스트가 경험을 쌓으며 무르익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평균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모든 과정이 너무 빠른 속성 과외로 진행되면서 음악적 본질이 희석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티스트들은 자신이 원하는 음악 대신 레이블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인플루언서 래퍼, 꼭두각시 래퍼로 변해가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과정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매번 기존 레이블들이 이미 상품화한 캐릭터들보다 더 자극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가중되고 결국 외적으로나 서사적으로나 가사적으로나 더 자극적인 아티스트들이 계속 등장하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신인 래퍼로서 레이블에 들어가는 것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시간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선급금을 받으면 그만큼 음악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지겠죠. 하지만 핵심은 조건을 유리하게 계약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몸집을 키운 후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레이블들도 본인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려 한다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레이블들이 제안하는 그 선급금만큼의 가치를 혼자서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몸집을 키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따낼 수 있을 때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칼을 더 갈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훨씬 더 어려운 길일 겁니다. 주위에서는 누군가가 더 쉬운 길로 빠르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흔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탄탄히 길을 다지며 누군가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나가가는 아티스트가 더 오래 활동하며 장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짜 팔로우나 스트리밍 수로 껍데기만 화려한 커리어를 만드는 것은 진짜 음악을 하며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면 절대로 건너서는 안 될 다리니까요. 값싼 재료로 빠르게 부실 공사된 집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아티스트가 되려는 목적이 돈이나 유명세에만 포커싱되어 있다면 이보다 더 빠르고 짜릿한 길은 없겠죠. 결국 이런 아티스트들이 스스로 노예 계약에 빠져들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 main reason at this point to be on a major is to manipulate the algorithms. They are all intertwined with Spotify, Apple, everyone's friends. That is the biggest incentive outside of money to be on a major, is to be able to have that in with the DSPs, with promotion, playlisting, everything, making sure that every fan that has listened to you has your song in front of their face when you release it. So if that's not happening, what the fuck am I doing at this major? 그럼 이제부터 이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노예 계약의 실체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메이저 레이블들은 주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래퍼들의 경제적 무지를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360 딜이라는 계약 방식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며 성장해 왔습니다. 360 딜은 말 그대로 아티스트의 모든 각도에서 수익을 가져간다는 의미인데요. 레이블이 큰 금액의 어드밴스, 즉 선급금을 먼저 지불하고 이후 아티스트가 창출하는 모든 수익을 레이블과 나누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공연, 머천다이즈, 저작권, 광고 등 모든 수익이 포함되며 그 비율은 대부분 레이블에게 당연히 훨씬 유리하게 설계되죠. 메이저 레이블들은 철저한 수익 분석과 명문대 출신 경영인들의 정교한 계산 아래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전문가와 어린 친구 간의 불합리한 거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처음에 아티스트가 받는 선급금은 결코 꽁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아티스트는 선급금만큼의 수익을 레이블한테 벌어다 줘야 하기에 사실상 막대한 빚을 지고 시작하는 셈인데요. 게다가 선급금이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금액의 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왜냐면 각종 수수료와 가장 중요한 세금을 먼저 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앨범 제작비까지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돈은 단순히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레코딩 선급금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티스트가 이 돈으로 녹음, 믹싱, 마스터링 같은 앨범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인데요. 결국 처음에는 큰 돈처럼 보이는 선급금이 실제로는 아티스트에게 보기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차라리 이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100배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보통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어린 친구들은 이 거액의 선급금이 그냥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라고 착각을 하곤 하죠. 그래서 선급금을 받자마자 가족의 빚을 갚거나 고가의 차량, 주얼리 등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소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소비가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적 컨셉과 캐릭터
캐릭터에 부합할수록 지출은 더욱 과도해지기 마련이죠. 결국 선급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써버리게 되고 아티스트가 이 금액을 리쿱하기 전까지는 저작권이나 음반 판매 수익의 100%가 전부 다 레이블로 귀속됩니다. 선급금을 다 써버린 아티스트는 어찌됐든 당장 돈을 벌어야 하니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는 작은 클럽 공연이나 생일 파티와 같은 행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게 되는 거죠. 참고로 리쿱이란 미리 받은 선급금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레이블의 투자금을 회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네가 처음 받은 선급금을 전부 다 회수해와야 그때부터 네가 벌어오는 돈을 조금씩 떼어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애초에 리쿠브를 할 만큼 수익을 벌어들이는 신인 아티스트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설령 리쿠브를 한다고 해도 아티스트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뭐 계약마다 조건은 다르겠지만 리쿠브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아티스트에게 돈은 1년에 단 2번 정도만 지급되며 9대1이나 8대2의 수익 배분 구조에서는 1억 원을 벌어도 아티스트의 몫은 고작 1, 2천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노예 계약 구조는 아티스트가 레이블에 종속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레이블들은 굳이 이러한 딜들을 하느냐? 신인 래퍼들이 선급금만큼 돈을 벌어오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레이블들은 이러한 계약을 전 세계적으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과 체결하며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대히트를 치게 되면 그 수익이 나머지 수백 명의 손실을 메꾸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레이블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숫자 게임일 뿐이고 이 구조 안에서 꾸준히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방식을 추구할 테고요. 90년대 후반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투팍조차 당시 소속되어 있었던 데스로 레코즈에 무려 약 6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60억 원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현재까지 힙합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중 하나로 꼽히는 투팍의 레전드 앨범 All Eyes on Me는 지금까지 2천만 장 이상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족에게 돌아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투팍이 계약 당시 수십억 원의 선급금을 미리 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계약 당시 받은 선급금을 리쿱하지 못하면서 떠난 후에도 여전히 레이블과의 계약에 묶여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투팍의 어머니는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지만 당시는 미디어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투팍이 지금의 전설적인 명성을 얻기 전이었기에 이 이야기는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채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시스템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수많은 래퍼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아티스트가 레이블들의 시스템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돈에 대한 이해와 법적 보호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How many artists do you hear complaining about we don't make money off our YouTube videos? We don't make money off our streaming. The label won't let me go. I can't do this. I can't do that. Yeah. Well, so is the label the bad guy or what? They're not the bad guys, just a system that was created many years ago that they're not changing. I don't give a fuck about you, me, him, or the other. Michael Jackson wasn't even making dollars off of his albums. If they were selling Michael Jackson record Thriller for $9.99, right? How much money do you really think he made off of each copy of Thriller? And this is the 80s. And that shit sold the most records ever. He made a lot of money, but what you think the record labels made? They made all the fucking money. 역사적으로 모든 산업을 보면 돈이 되는 곳에는 더 큰 자본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질과 낭만은 점차 사라지고 돈이 흐르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산업으로 진화하면서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거품이 끼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거품이 터지고 산업이 무너지는 것 또한 모든 산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나중에 우리가 돌이켜볼 하나의 역사적 척표가 되기도 하죠. 누구는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며 다윈의 적자 생존 법칙을 들먹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메이저 레이블들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그저 놀아나는 상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힙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왜 힙합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은 움직임이라도 의미 있게 같이 만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